안녕하세요. 15, 16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다시 국회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2015, 16대, 그러니까 1996년과 2000년에 두 번 최연소 국회의원을 하고 2002년에 38에 역시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를 했네요. 그리고서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뭐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뭐 미국 변호사로 일을 하기도 하고 NGO 일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난 대선 때 복귀를 해서 민주연구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뭐 정치적, 경제적, 뭐 개인적, 뭐 가정사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것이 또 돌이켜 보면 제게는 상당히 숨겨진 축복이 된 것 같아서 그 20년의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제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 하늘을 두렵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교훈이랄까 이렇게 이제 얻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저랑 오디오 녹음할 때 상관없어요. 저희가 돌발 질문으로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돌발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돌발 질문하면 되게 재미없네. 해보세요. 그럼 김민석에게 좀비 철새란? 네, 어떤 좀비는 그때 상대 후보가 저희 캠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셨던 막말인데 그 부정적인 영향은 부메랑이 됐던 것 같아요, 상대에게. 그래서 오히려 표차를 좀 벌리지 않았나 싶고요. 철새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2002년도 후보 단일화 과정 때문에 들었던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왔던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과장된 뭐 이런 것들의 과정이죠. 제가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복귀를 했고 철새들이 또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공학적 판단을 했다, 정체성보다는 뭐 이렇게 우려를 하시거나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당 일각에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극복이랄지 그건 대응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죠. 2002년 대선 때.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평가를 소개하는 것이 우선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에 이렇게 쓰셨어요. 2002년 그 김민석의 후보 단일화 행보는 큰 충격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이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됐다. 그런데 김민석은 참 어렵게 됐다. 딱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2008년에 제가 봉하에서 최고위원이 돼서 뵀을 때 대의원의 판단으로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당사자였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저는 문제의 핵심은 설명이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제 2002년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떤 정치공학적인 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은 제가 감수를 했던 거고, 그렇지만 20년 그로 인해서 이제 20년에 이렇게 야인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마 누구보다도 많이 복귀를 했을 거고, 그래서 정치공학이 필요하기는 하나 국민의 뜻을
앞지를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체득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그런 정치공학의 오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적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또 어떤 개혁적인 원칙 이런 것에 있어서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나 국내 정책에 있어서나 정치 개혁에 있어서나 개혁적인 원칙에 있어서 정체성이 흔들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까지도 검찰 개혁 국면이라든가 또는 어떤 촛불 시민과의 결합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또 민주당의 어떤 정통성을 지킨 것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전혀 제가 흔들림이 없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도면 설명이 된 거 아닐까 싶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리고 또 특히나 그런 어떤 정치 공학의 어떤 한계나 문제점을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몸으로 느끼면서 정치의 원칙인 어떤 정체성 문제나 또 정치가 근본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치를 일찍 시작한 사람으로서 제 나이 또래의 사람으로서는 저는 오히려 그 경험을 가진 것이,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의 그런 복귀의 과정을 세게 거친 것이 제게는 오히려 상당히 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경선 때 그 신경민 의원과 서울대 사회학과 이제 11년 선후배 사이시고, 그래서 경선이 좀 치열한 곳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애초에 경선을 시작할 때 시범적인 경선 지역으로 좀 당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안은 어떤 이유에서 하시게 된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경선이 치러졌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영등포 을구가 원래 정치 1번지예요. 국회가 있는 곳이고 원래 정치 1번지고 또 훌륭한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선을 그냥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활력 있는 토론과 검증으로 치러내는 것이 당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후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상대 후보와 제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만한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주로 이제 공격으로 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는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거를 이제 선뜻 받아들이시질 않아서 시간, 장소, 사회자, 주제, 형식, 날짜 이걸 다 편하게 정하셔도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미 이 방송도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은 전국에 그 민주당의 어떤 지역구이건 간에 권리당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자유 토론을 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면은 다 걸러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정책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아주 공격적인 검증을 당해도 좋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에 있어서도 정책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신상, 과거 모든 걸 다 검증하고 모든 걸 다 토론하자고 했던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당에서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공천 룰을 정하는 부단장이었는데 윤호중 총장이 단장, 제가 부단장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걸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당원과 시민이 투표로 결정한다. 이것은 경선의 결정 방법론일 뿐이고 경선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는 실질적인 경선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유튜브의 이제 기술적 발전과 그다음에 권리당원의 존재로 해서 10년 전이면 불가능했겠지만 이제는 적어도 민주당 정도면은 다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요. 이번에는 너무 그런 것이 적어서 문제고 저는 다음 총선 때는 다음 지방선거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본선에서도 이제 박영찬 후보라든지 이정현 후보와 이제 맞붙으시게 될 텐데 그분들한테도 좀 이런 제안을 하실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이미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한테 제안을 해놨고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드는 선거를 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리고 선거법에 제한이 없어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정말 무한정 토론, 무한정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후보 간 무한 토론과 무한 검증은 유권자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뭐 주민단체나 지역 언론들이 주도적으로 결합해가지고 그런 어떤 토론을 많이 만들기를 바라고요. 이미 제안을 했고 지금 잠깐만 제안을 했고 우리 구청장 전화가 왔네. 거기서 이어갈게요. 뭐 급한 일일지도 몰라서. 다음으로 연결되며 거기서만 다시 할게요. 그 부분.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 지역의 단체들의 언론인 기관이나 단체들의 제안을 했고요. 상대 후보들한테도 제안을 할 생각이고 이미 했습니다. 어제 가령 이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축하 전화를 하면서 아니 뭐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 많이 하자. 본인도 또 그걸 좋다고 하시고 저는 우리가 뭐 네거티브 절대 하지 않고 서로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정치개혁의 장래를 놓고 그래서 아주 좋다고 했어요. 박영찬 후보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뭐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저는 오히려 그거를 선도했어야 될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 중앙에서도 한번 제안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지역 언론 그리고 필요하면 중앙 언론까지 다 결합하는 그런 아주 진짜 무제한 토론 이런 거를 일단은 몇 회라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 신경민 의원에게 끝장 토론도 제안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뿐만 아니라 신상 관련한 것까지 이제 끝장 토론하자고 제안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실 생각이셨나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제가 이제 왜 정치를 하는지 또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건지 그다음에 영등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당연히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봤고
더구나 상대가 현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체적인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봤고요. 그리고 또 상대가 저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있으면은 그야말로 뭐 뭐든지 물어봐라. 그럼 뭐 나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상대가 뭘 물어봐도 나는 대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은 뭐 말의 기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다 진실과 또는 우열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당내 86 그룹의 거의 선두주자급이시고 가장 빨리 원내에 진입을 하셨고 그래서 86세대를 대표하는 이제 전직 의원이자 후보로 지금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우선 86 가운데, 그러니까 86세대 가운데 가장 먼저 국회의원을 했고 또 86세대의 상당수가 정치에 진입하도록 또 도왔고, 그러니까 영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걸 직접 맡아서 했던 입장에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정치권에 저 혼자 있던 시절에 86이 국회의원으로서 거의 혼자 있던 시절에 정치를 하다가 이제 86이 일종의 그룹으로 정치에 등장했던 어떤 86 그룹 정치의 시기에는 한 20년간 제가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86세대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86이면서 일반적인 86 정치인들과 약간 결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올드 86인데 뉴 86이죠. 그러니까 올드하면서 뉴한 86이 되는 거죠. 일단 제 경우가 그래서 저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치적 경험과 시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찍 경험했고 또 일찍 떠나서 한참들 정치할 때 저는 주로 이제 현장과 또 국제 무대나 또는 주로 민생 뭐 이런 등등을 좀 이렇게 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86 그 자체에 대해서는 86 퇴진론 이런 거는 사실은 실체가 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86세대라고 해서 정치인으로를 이렇게 딱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수도 다양하고 뭐 경험도 다양하고 해서 굳이 따지자면은 86에는 나경원도 86, 하태경도 86, 이인영도 86, 우상호도 86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86 퇴진론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분석하면 여당에 있는 학생운동 출신 또는 더 좁히면 학생회장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걸 거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좀 부정확한 프레임이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 중에 누가 잘못했으면 저 사람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무리하게 86 퇴진론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언론의 흥미 위주 프레임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문제 제기의 배경을 우리가 찬찬히 들이다 보면 어느 시기 이후에 상당히 집단적으로 이렇게 정치권에 진출한 어떤 그룹으로서의 86들이 존재하고 그 세력이 그 세대가 기대만큼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이나 불만의 표현 아니겠어요? 저는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이렇게 은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치권에 86들보다 더 다선도 많고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굳이 따지면 뭐 70년대라든가 뭐 더 하면 아주 뭐 60년대 후반까지 현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통 퇴진하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86 퇴진론, 프레임으로서의 86 퇴진론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프레임으로서의 86 퇴진론은 좀 부정확하고 의도도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는 않고 그렇지만 기대 내지는 비판으로서의 86 퇴진론은 경청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캠프 이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포용 캠프 포용? 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뭐 포용의 가치를 중시 여기시는 차원에서 이번 영등포 을과 이번 총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대 정신은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 우선 조금 다른 얘기인데 포용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용 정치 굳이 얘기하면 포용 정치를 지향하는데 그것은 이제 과거 70년대식의 발전 국가나 또는 종래의 복지 국가를 넘어서서 미래형의 어떤 포용 국가, 미래형의 복지, 그러니까 혁신과 복지가 같이 돌아가는 어떤 포용 국가, 이것을 장기적인 국가 비전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가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2045년, 즉 해방 후 100년이 되는 2045년까지 평화로운 포용 국가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과제다. 이런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것을 제 정치의 어떤 큰 그림으로 하고 싶고 그런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정치 행태에 있어서는 덧셈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줄이자면 저는 포용 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해가는 덧셈 정치, 이것을 포용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저는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급적 최대한도로 이렇게 틀을 크게 하면서 이렇게 덧셈을 해가는 그런 정치가 정치에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지향하는 정치의 모토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냐?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르고 어려운 문제고 그런데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남북의 화해라고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양극화의 극복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국민 통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정치의 품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낙연 총리처럼 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경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포용을 향한, 그러니까 포용 국가를 향한 강력한 전환?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포용이고 해야 될 일은 대전환이고 그 추진력은 매우 강력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정희식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죠. 70년대식을 바라지도 않고 80년대식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양극화도 해소되고 또 역동성도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원하죠, 국민이. 이제 그러자면 현재로는 강력한 개혁이라는 표현보다 더 큰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힘은 민주적일지라도 매우 강력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되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포용 국가를 향한 강력한 전환이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정치나 정치 세력이 그 시대 정신의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다 담아내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여야 관계를 봤을 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게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15대 국회까지 경험하신 분이 현재 20대 국회 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21대에 제가 들어가면 네. 21대 중에 15대 국회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뭐 좀 희귀종일 거예요. 15, 16대는. 그래서 그때 당시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15, 16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어떻게 다르고 왜 이렇게 최악의 국회로 치닫게 되었는지 진단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뭐 15, 16대와 비교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조금씩 진화를 해왔으니까. 근데 다만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정치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조금씩 진화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를 보면서 이제 특별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 전반이 좀 큰 정치가 좀 없어졌고, 그러니까 판도 크게 보고, 국가의 비전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와의 관계도 좀 통 크게 가는 이런 큰 정치가 좀 적은 것 같다, 전보다. 그리고, 그것이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담론은 크되 정치적인 풍모는 굉장히 포용력도 있고 정감도 있고 또 인간미도 있고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좀 너무 왜소화된 거 아닌가,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역구 수준의 정치에 너무 몰두해서 또 국회의원 간의 관계나 여야 관계 또는 상대 당과의 관계도 너무 이렇게 여백이 좀 없어진 거 아닌가. 싸울 때 싸워도 좀 여백을 갖고 이런 것이 정치인들은 저거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비판을 받더라도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안고 대화와 타협과 절충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원칙과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필요한 일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백의 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가파라졌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이제는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민주연구원장으로 계시면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좀 외교 문제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많으셨고 하니까 이번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한국인 입국 금지나 뭐 격리 조치 이런 거를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요거를 두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등의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에 어떤 공백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언론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인에 대한 뭐 입국 금지라든가 또는 어떤 여행에 대한 제한 이런 걸 하는 거는 그 자체는 외교의 영역을 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외신을 보니까 라오스, 앙골라 같은 경우는 내전이 심했던 나라잖아요. 뭐 라오스 같은 경우가 좋은 나라지만은 우리나라보다 평상시에 의료 또는 보건의 일반 기준이 아주 많이 높다. 그 꼭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다 지금 여행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질병과 보건을 대하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그건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지는 정부의 일반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외교 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런 조치가 내려질 때 적어도 조치를 내리기 전에 그런 걸 일일이 다 상의해서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아무리 상의를 해서 야 우리한테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도 자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해봐도. 그런데 그래도 국가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사전 노티스라고 할까? 사전 고지의 시간을 최대한도로 좀 가지거나 하면 이제 그런 거는 외교의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거는 이제 평소 쌓아왔던 어떤 국가 간의 신뢰나 관계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조금 더 확보됐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에 주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마도 그런 것은 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기는 어렵게 오랫동안 축적된 외교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딱 이 정부의 외교 때문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타당하거나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죠. 비례정당, 연합정당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당 지도부에서 이번 주에 이제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비례정당, 한국당은 이미 창당을 했고 미래한국당이라는 거를 요 이슈가 수면 위로 민주당 안에서도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지금 이제 위성정당 탄생 국면 이미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구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공식적 위성정당이죠. 거기는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공식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진영에서도 그런 위성정당 또는 준위성정당 또는 비례용 정당 논의가 나오는 국면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정치의 장래를 봐서도 그렇고 과정을 봐서도 좋지가 않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다고 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대로 두면 1차적으로는 역으로 국민의 지지와 배치되는 일방적인 비례의석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결국 비례의석 확보에 미니 왜곡이 명약관화하게 예측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확보된 의석을 가지고 제1야당에서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태가 탄핵 운운하는 데서 보이듯이 탄핵을 불사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 그 또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뻔히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정당으로서 책임 방기겠죠. 그러나 그래서 지금 아예 기존에 했던 입장을 재고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정당 방위 차원에서 비례 정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그간에 했던 입장이 있으니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당은과 당 지도부는 이미 공식적인 그런 재검토에 한 공식적인 추진은 현재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워낙 절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뭐 중도층을 포함한 지지층에서 야 이거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렇다면은 당은 질서 있게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당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료하게 하고 다만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솔직히 알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늘의 뜻과 국민의 뜻에 맡겨야지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 정도의 상황 아닌가. 저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솔직히 상황 변경의 논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미래한국당처럼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준공식적인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바꾸는 것조차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누차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고 또 현재 지도부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나서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사실은 걱정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손을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미 지금 뭐 몇 갈래로 추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큰 혼선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적인 정의, 그러니까 민심이 그야말로 제도를 이용하는 꼼수 때문에 왜곡되는 일은 없이 제도의 실천이 끝난 후에 봐도 대략 국민 지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도 반영이 됐다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뭐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경제 문제나 코로나19 요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고전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총선 결과를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선거에 늘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선거 전략이나 또는 선거의 어떤 집행 이런 것에 관여를 많이 해본 편인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다 늘 보수적으로 또 어렵게 보고 선거를 치른 자세가 옳다고 보고요. 또 그런 어떤 주관적 자세를 떠나서 객관적으로도 경기, 특히 이제 민생이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공감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가지 않으면 어렵고 게다가 코로나는 누구의 잘잘못 차원을 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나 또는 어떤 바람이 많아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거죠. 뭐 여당이라는 것은 결국 무한 책임, 무한 겸손, 무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에서 저는 실제로도 아주 빡빡한 선거가 될 것이고 또 자세로도
매우 빡빡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뭐 지금 예측하는 거는 무리죠. 거의 중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그 추미애 현재 법무부 장관과 그 원내로 입성하신 거는 거의 동기시죠? 어떻게요? 원내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신 국회의원 거는 시작은 15대죠. 예, 그때 같이 원내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같이 시작했던 게 15대가 정세균, 추미애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신데 그 선거 관련해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께서 하시는 어떤 공개적인 검찰개혁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조국 장관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검찰개혁 조치들을 이번에 조금 검찰에서도 약간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인사 문제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좀 공개적으로 이런 자범이 나오는 게 뭐 그거에 뭐 어떤 적절성이나 아니면은 뭐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총선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말씀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우선 검찰개혁은 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선이라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뭐 해야 할 걸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총선과 무관하게 어차피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은 그냥 해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이제 신경전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서 어떤 비본질적인 갈등이 혹시 일어나든가 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지혜를 보이는 것은 그거는 뭐 그 내부의 사정이고, 그러니까 큰 시대적 과제를 총선이라는 것 때문에 뭐 피해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시기 조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싸움이나 불필요한 어떤 감정이나 또는 언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은 서로 이렇게 잘 절제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박용찬 후보, 그러니까 이제 대진표가 다 짜여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민석 의원, 그리고 박용찬 MBC 기자 출신의 박용찬 대변인, 그리고 이정현 의원인데 이제 순천에서 올라와가지고 험지에 도전하겠다, 수도권 험지에 도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있는데 각각의 후보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결을 좀 희망하시는지. 박용찬 후보는 이제 전에는 잘 몰랐고 이 지역에서 한 얼굴을 본 지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얼굴을 본 게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성품이 원만하고 그 대화가 잘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어떤 선거의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충분히 서로가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않고 자기의 합리적인 비전을 얘기하면서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질과 신뢰를 갖춘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께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정치적 경험에 있어서도 이미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뭐 청와대 수석도 해봤고, 그런데다가 개인의 친화력이라든가 소탈함 이런 거는 뭐 이미 정평이 난 분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서로, 그래서 이미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출마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전화를 드렸을 때 이미 아니 선거 이렇게 정말 잘 치르자고 이런 얘기를, 선거를 또 심지어 선거를 잘 치르고 난 후에도 이런 인연이나 관계는 서로 좋게 오래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게 이제 그 두 분이 합쳐져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그래서 양파전이 되건 아니면 세 분이 그대로 계속 가서 3파전이 되건 저는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면서 충분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서로에게 대해서 비판할 대목은 또 점잖게 해가면서 하는 그런 선거를 충분히 치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그러니까 상대 당과 치르는 본선은 항상 상대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선만 좀 이렇게 뭐 네거티브도 있고 그랬지. 과거에 나웅배 의원님하고 전 부총리하고 선거할 때도 그랬고 또 제가 당선될 때 최불암 의원하고 했거든요. 최불암 의원님하고 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항상 상대당 후보와 아주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나름의 격조를 지키면서 비판도 하고 자기 할 말도 하는 그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선은 그렇게 될 것이다. 경선은 좀 시끄러웠지만은 그것도 뭐 그렇게 막 상호 치고받는 시끄러움은 아니었고 그래서 본선은 훨씬 더 또 볼만한 또 멋진 멋진 선거로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하고는 경선 이후에 좀 연락은 좀 하셨어요? 제가 2번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안 받으시고 전화를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통화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존중해야죠. 천천히 할 때가 있겠죠.